포스코 인터내셔널 2024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8.3회전으로 매우 높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고 PBR은 1.65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역량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을 미얀마 정부하고 합작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역량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고 사업 결합에 대해서 전년도에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7조 3,887억 원을 달성해서 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3.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출원가가 4.2%, 0.2% 더 감소했습니다. 이런 0.2% 작은 차이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은 0.8%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반대로 0.2% 상승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4,757억 원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8,815억 원이 나오는데 전년보다 7.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1% 하락했습니다. 매출액이 3년 연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매출 이익의 감소 로직입니다. 판매를 해서 재고를 줄였다면 이익이 증가한다는 상식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고를 23.2%나 감소시켰는데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조 4,594억 원으로서 4.4%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0.4% 감소했기 때문에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일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폰율은 0.4%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조금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영경비가 10.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POE 생산성은 1.85로서 전년도 2보다 0.1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저희 무역상사 입장에서 스루풋이 2가 나온다 그러면은 2023년도가 매우 잘 됐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게 현재도 1.85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2022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높은 생산성을 POE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스루폰 영업이익은 8,837억 원으로서 7.1%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2억 400만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폰 회계가 판매를 통해 재고가 감소 시 이익이 증가한다는 상식에 맞아떨어집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과 제품 두 가지를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편의가 아니고 동일한 표준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상품을 그냥 묶어서 또 재고 관리를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 WCAI에 상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은 무역상사니까 상품이 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품 주종인 상품이 1,154억 원이 크게 감소했고
WCAI로는 1,003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31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그 상품 재고가 1,150억 원이 감소한 것이 실효권 영업이익이 더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그렇게 됐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보면은 좀 처음부터 여기가 이제 그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2024년도에 와서 정상적으로 표시는 좀 됐습니다. 이것이 WCAI인지는 저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그 매출 재료비를 30조 4,695억 원을 요 A 재고 자산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분리가 돼서 표현돼야 되는데, 그래서 상품 매입액만 근데 나와요. 아까 그 상품 계정에 제품이 있었으면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 매입액에 거기가 포함이 돼 있다고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간주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식별이 안 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정보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쨌든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5조 4,616억 원으로 4.4%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0.1%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1조 45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757억 원을 뺀 5,699억 원이 현장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여기에 제조 가공비도 들어가고요. 가공 비율은 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했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생산 재료 비율이 0.2% 하락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A 재고자산 변동의 이름으로 묶어서 표기했고, 2024년도 공시 AB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원재료 사용액은 없습니다. 3년치를 소급해서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익계산서를 연간 사업보고서는 3년치를 공시하거든요. 그러면은 주성 내용도 3년치 돼야 되는데, 이 2022년도 거는 전년도분의 자료를 갖다가 붙인 겁니다. 제가 분석을 위해서. 이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기준이 뭔가 흔들렸어요. 그 표기하는 기준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내용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 여기 그 2022년도는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자산의 변동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한꺼번에 이거를 2024년도에 2024년까지 소급해서 분류는 하긴 했는데, 그 이하 매출원가 재료비 이하 종업원 급여가 2022년도에 1,792억 원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표기가 없어졌어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래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전력, 용수비, 지급수수료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기타 금액에 그러면은 인건비가 들어갔냐? 그러면은 기타 비용이 2022년도는 6,288억 원이 따로 있으면서 종업원 급여도 있었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합계액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의 합계는 일치를 합니다.
2024년도 변경 표기를 했어도 원재료 사용액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상품 매입액에 포함된 거라고 간주해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막연한 추정은 뭐 뻔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불투명하다. 수치란 것은 그러면 안 된다. 종업원 급여 비용이 없어졌다. 인건비 피해가 없는 회사로서는 최초의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람 없이도 운영되는 회사냐, 100% AI가 움직이는 회사냐, 이렇게 괜한 오해를 하게 되죠.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마이너스 1,003억 원이 감소했었죠. 그런데 비성분에는 26억 4,900, 2,64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갭이 무려 1,646억 원이나 되는데 2022년도는 뭐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 계획과 같이 정보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공시 표기를 했다. 질문: 이번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설마 원재료 사용액이 들어간 것일까? 알 방법이 없다. 고려 에너지가 LNG를 갖다가, 아니 포스코 에너지가 LNG를 갖다가 발전하는 회사니까 분명히 LNG가 원재료일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식별을 안 해준다는 게 투명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공시 수준의 요구 수준을 IMF 같은 형태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항상 이거는 템플릿으로 제가 뿌려놓는 건데, 이 원재료 사용량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 명세를 이 계정 과목별로 여기 뭐 상품, 기초재고 얼마 있었는데 매입량 얼마, 그 다음에 판매량 얼마, 그 다음에 출고량이, 그러니까 이 뭐 타기정 대체도 있고 평가 손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다 하니까,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 나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만 혼자서 외롭게 이것도 떠들고 있는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양식으로 하면서 재고자산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왜 흐름도로 이렇게 안 보여주느냐, 흐름표로. 그게 불만입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거가 재고자산일 것입니다. 아주 분식회계의 텃밭이에요, 재고자산이. 2단계 PQ 총 제재 비용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있고요. PQ 총 생산 재료비, 이거는 이제 그 상품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도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다 맞춰 봤습니다. 2024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얘기하면은 현금이 306억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306억이 감소해야 되는데 318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이 12억 원이 더 감소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평가 손실이다. 이 플러스로 표현되면은 평가 손실이고 현금 흐름표에, 마이너스는 그 환입을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2022년도는 그 1423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이해하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현금이 603억 원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945억 원이 더 감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차이는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1548억 원의 재고가 더 생겨버린 거예요. 돈을 쓴 것보다도. 그래서 평가 손실 환입까지 잡았어요. 요걸 가감하면은
차이가 1423억 원이 나오는데 이게 쭉 그 추적을 해보니까 포스코 에너지 흡수합병 재고 확인으로 나타납니다. 현금 흐름표로는 맞췄어요. 그리고 저기 1단계, 2단계의 그 1646억 원이 도대체 뭐냐가 지금 미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현금 흐름표 붉은 표시가 그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금액인데 요거는 재고자산 명세 거기에서 그 평가 충당금 증감액이 이 평가 손실이나 환입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올해 공시한 거는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갭이 거꾸로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평가 충당금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면 인당 평균 임금이 얼마나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에는 평균 임금이 1억 4,690만 원이나 됩니다. 직원 수가 계속 늘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거의 500명이 늘었는데 이게 포스코 에너지 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2024년도는 42명이 증가한 것도 있고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알기 어렵게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전력 용수료가 작년부터 크게 증가했죠. 이게 또 합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지급수수료는 뭐 그런데 크게 변동이 없고 운반 보관료가 8.7% 증가했습니다. 기타 부분이 줄어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1년마다 대표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어떤 책임 경영이 과연 가능하겠냐. 세대 교체 같긴 합니다만은 60년생이 대표를 하고 있다가 59년생 정탁 씨가 1년 또 대표를 해 먹다가 1년도 못 해가지고 이계인 씨라는 사람이 대표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역산으로 해서 2023년도 거를 주석을 보면은 그때 인건비가 2,428억 원 나간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합병이 되면서 직원 수가 크게 일어나서 포스코 에너지의 그 평균 임금이 낮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줄어들었는데 2024년도는 인당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개선이 아니고 계약이 되어버린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슬픈율이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1%가 하락했습니다. 조금 갚았습니다. 그래서 4분면 제일 위에 해당하는데 투명성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무역 상사니까 재고 회전율을 상품 회전율로 물량으로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뭐 많은 걸 제가 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추이 나타낸 것은 LNG 이 에너지 쪽 부분만 LNG 가격이 25.9% 내려갔어요. 근데 매출 비중이 12.8%뿐이 안 되거든요. 발전이라는 것은 그냥 판매량이나 재고가 없는 거니까 발전량이라는 것은 그러면 가중평균을
때리면은 3.3%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품 가격 추이는 2.8% 내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트레이딩 사업 부분에서 기재 생략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제품에도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품 가격 변동 측정이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 무역 상사마다 자기네들이 대표로 하는 그 무역 상품이 있거든요. 뭐 철강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면은 포스코가 그 철강 회사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철광석을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핸들링 해가지고 포스코에 남긴다든지 뭐 이런 거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근데 원재료 가격 하락은 12.8% 범위 내에서만 패싱이 되고 판매 가격은 거꾸로 하락을 했죠. 근데 아주 억지 춘향으로 맞추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에 비해서 약간 0.4% 적게 판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인상을 시켰다 해서 억지 춘향으로는 투명 회계 과정을 그냥 패스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고자산 그 회계를 통해서 매출원 것까지 산출해내는 그 과정은 불투명하고 그것을 좀 자극 좀 받으라고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2024년 실적은 2023년에 비해 96% 실적입니다. 매출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운영경비가 10.1% 증가했습니다만 한 7%까지만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영업이익이 내려갔는데 5%만 좀 더 내려갈 거다. 2025년 상황도 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한 27조 한 8천억 정도 그 정도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매출 재료비도 1.5% 더 그 판매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유사하게 그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경영진이 약속하는 매출액은 27조 8천억을 할 경우에 한 8,300억 정도 남게 되어 있는데 재고 회전율은 78.3회전으로 매우 높은 거죠.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분 이내 거로 하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80회전 해보자. 그러면은 28조 한 4천억 가까이 하면은 영업이익은 한 8,8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4,69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2천억 원이 들어왔고요. 최종 번 돈은 1,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투자에는 2,570억 원을 투자를 했고 2023년도는 투자라기보다는 합병에 의해서 유형자산이 2조 9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으로 채권자한테 1,369억 원을 갚아서 이자율은 4.3%고요. 레버리지율이 약간 내려갈 정도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5,800억을 추가 차입을 했었어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주주들이 1,736억 원의 현금을 가져갔는데 그 내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로 2024년 배당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는 합병까지 포함해서 1조 4천억 원
이 잉여 어, 잉여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55,400원으로 연초보다 15,300원 상승했어요. PBR은 1.65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주주는 포스코 홀딩스가 70.71%, 연금공단이 5.91%, 외국인이 6.71%. 외국인은 무역 상세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워렌 버핏 옹은 일본 5대 무역 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죠. 일본이 이제 디프레이션이 끝나고 인플레이 선언이 된다는 것을 예견했는지, 그래서 이 일본의 주가를 올리는데 워렌 버핏 동이 일본의 무역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그런 게 좀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무역상사들은 별무신통한 모양이고, 옛날에 잘 나가던 일본 흉내 내가지고 무역상사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별도 기업이 그냥 직접들 하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 무역상사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맨 마지막에 항상 템플릿식으로 스루프 회계로 의식 전환을 위해서 계속 자료로는 소개를 할 건데, 포스코 인터넷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저항을 더 강력한 정서로 접근해야 한다. 해결하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희소자원인 제한된 주의력을 낭비하는 나쁜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거인들은 철학이나 과학 거인들은 유용한 분류, 상관관계, 인과이론, 그리고 또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방법에 공헌해왔다. 그들이 공통적인 것은 잘못된 가정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원가 회계의 잘못된 가정은 가공비를 배부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골드랩 박사는 변화에 대한 통찰로서 네 번째 의견인 정서적 저항은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념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사상이 뼈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점처럼 안 바뀌죠.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더 좀 융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서적 저항을 극복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정서로 접근하는 것이다. 어떤 감성에 호소를 해야 된다. 자, 이성적인 세상에서 약간 정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가 회계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해결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이익 카르텔은 200년 이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나 원가 세계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서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더 강한 정서로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원가 절감 코스트 리덕션에서 스루프 수익 우선 단순함으로 처리 다루는 것이다. 공급 사슬을 미국이 디커플링 하려면은 원가 회계부터 디커플링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